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채널C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자병법은 중국에서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갈 때의 책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쟁의 목적이 바뀌어요. 근데 사람들은 일단 전쟁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싸우냐, 뭐 무기 뭐 쓰냐, 매복하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손자는 전제를 생각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장사를 한다. 장사를 왜 하느냐?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느냐? 너의 회사를 키우려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략 전술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따지고 그냥 어느 게 제일 잘 팔립니까? 아니면 되게 이렇게 물지. 어느 게 제일 좋습니까? 뭘 파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대고 너 장사를 왜 하는데? 그러면 대뜸 나오는 말이 이래서 좀 배웠다는 애들은 사람 짜증나게. 손자병법 말고 오자병법에서는 조금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 면접을 하는데 왕이 물어요. 기병하고 보병하고 싸우면은 전력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오자가 그 사람도 똑똑하니까 손자를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제 우리 참모총장하고 왕이 이거 봐. 배웠다는 놈들은 맨 물어보면 대답은 안 하고 말이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야, 그딴 대답 나도 한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핑계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병력을 세팅할 수 있는 애가 똑똑한 애지. 예를 들면 우리가 공격을 했는데 우리는 1000명이 죽고 쟤네는 10명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냐? 이런 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을 죽이고 고지를 뺏어서 1000명이 죽었으니까 병력비로 보면 우리가 훨씬 많이 죽은 것 같아. 손해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거를 점령하는 바람에 적의 어떤 퇴로를 끊을 수가 있게 됐어. 그러면 1000명을 죽여서라도 점령하는 게 옳은 거예요. 자, 근데 퇴로를 끊어봤자 쟤들은 딴 데로 가면 돼. 우리는 그냥 1시간 정도 버는 거야. 그러면 1000명씩이나 죽이고 1시간을 벌을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반대로 핵미사일이 날라와. 10초를 벌어도 핵미사일을 안 터지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1000명을 죽여서 10초를 버는 게 손해일까요? 승리일까요? 패배일까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손자는 그런 사고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병서를 썼어요. 너가 이거 왜 하는데? 이게 뭐 손자의 질문이고 이 병서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거부터 따져요. 이럴 때 손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 가장 최선의 승리다라는 말은 진짜 사람들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거 강의할 때는 좀 세게 얘기하는데 이게 손자의 뜻이 있고 도둑심보가 있다. 도둑심보는 그거예요. 그냥 한 대도 안 맞고 때렸으면 좋겠다. 손해를 한 푼도 안 보고 내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업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장사 이런 마인드로 한 100% 망합니다. 돈 쓰는 법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손자는 이 말을 왜 했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인데 내가 단지 쟤와 1대1로 고기를 놓고 다툰다면은 어떻게든지 고깃값보다는 적은 손실로 막고 뭐 어떻게 하든지 쟤를 이겨야겠죠. 근데 손자는 그런 심보로 얘기한 게 아니고 지역 전쟁과 정복 전쟁의 차이를 말한 거예요. 비슷한 애들 10개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최후의 승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다 비슷해. 그러면 서로 싸우다 보면은 이겨도 져요. 내가 옆에를 싸웠더니 나도 좀 많이 손실을 입었어요. 그러면 옆에 나라가 또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10개 나라 중에서 먼저 2배가 되는 옆에 나라를 삼키는 애가 나머지를 다 깰 수 있어. 근데 그 2배가 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수를 써든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뽑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뽑자는 건 정말 모든 사람의 소망이고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거지만 이 전국시대 통일전쟁을 위해서 최소의 효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둬야 된다는 건 전략적 목표가 다른 거죠. 그럴 때는 동맹을 맺든지 뭐 사돈을 맺든지 무슨 짓을 해서 통일을 할 수 있는 2배의 힘을 갖춰라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세상을 분석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을 그냥 욕망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의 욕망으로 갖고 있으면 안 늡니다. 세계 챔피언 했던 코치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오래전에 요즘 우리나라가 왜 권투가 이렇게 챔피언이 안 나오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권투 배우러 온 애들은 이거부터 요구한대요. 안 맞고 때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걔가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키운 세계 챔피언 애는 어떻게 해서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까? 10대를 맞아도 좋으니까 한 대 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걔를 키워서 세계 챔피언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 말은 잘못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말입니다. 욕망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돼요. 도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개인의 욕망. 손해 안 보고 돈 벌면 너무 좋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장사의 요령 이게 훈련이 안 되죠. 그냥 마음속에 동물적인 욕망일 뿐이죠. 제가 사실 그거 하나만 갖고 얘기도 막 10분, 20분씩 강연해야 되는데 제가 안 가르쳐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손자가 좀 전략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한 대라도 맞고 이기는 게 좋겠어요? 한 대라도 안 맞고 이기는 게 좋겠어요? 제 책을 보시면 한 대도 안 맞고 이기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하다 보면 길어져요. 그래서 손자의 명언들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조직의 원리. 군대가 기동이 왜 필요하냐? 빠르면 좋지 않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축구 선수가 주력이 좋은 거 어떻게 생각하냐? 좋은 거지. 골키퍼는. 오잉?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좋다고 하는 거는 절대 도움이 안 돼. 왜 그게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손자병법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런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시대의 변화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전쟁을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본능적 욕구에 충실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동물에 가깝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동물도 되게 지혜로운데 동물보다도 못해요. 어떤 전쟁이라든가 모든 원리를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나라들은 100% 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몰라요. 이 전쟁을 왜 하는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또 패해요. 세 번째로는 하던 대로 하던 사람이 패해요. 이건 뭐 기업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거의 90%의 지휘관들이 현대에도요. 하던 대로 해요. 자기가 과거에 이겼던 교훈에 집착합니다. 영어에 만약 작전회의를 해요. 장군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이런 작전을 씁시다. 저런 작전을 씁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얘가 이런 작전을 씁시다. 근데 어떤 장군이 이런 작전을 쓰자고 그래요. 다들 너 지난번에 그렇게 싸워가지고 임마 니네 전멸했잖아.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리더가 왕이 그 전멸했던 작전을 쓰겠냐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새로운 전쟁, 새로운 환경에서의 전쟁은 그게 맞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야라고 손자는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위대한 전쟁이라는 건 좋은 전쟁은 없어요. 뭐 전쟁은 나 잔인한 거고 안 하면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시대가 변해요. 우리 모두가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사람들이 동의했다면 전쟁이 날 필요가 없었죠. 근데 동의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부딪혀서 전쟁이 나고 꼭 피를 본 다음에 깨닫는 게 이제 전쟁의 역사인데 글쎄 어떤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흔히 역사를 바꿨다고 하는 엄청난 전쟁들은 대부분 시대의 전환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전쟁이라기보다는 시대가 변할 때 그 패러다임을 전쟁 없이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손자병법도 하고 전쟁사도 하지만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어떻게 보면 미완의 과제가 지난번에 싸웠잖아요. 그럼 두드려 서로 피해를 봤으니까 야 이젠 타협하자. 근데 이제 바뀌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는 과거의 전례가 없으니까 꼭 한번 부딪혀서 피를 한번 보고 야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싸웠는데 이제 싸우지 말자. 이게 이제 인류 역사의 변화 과정인데 이거를 한 번이라도 좀 바꿔봤으면 우리 세계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거를 못 바꿔 어째 앞으로 30년도 못 볼 것 같은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전쟁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세계 러우 전쟁이나 지금 나오는 것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전쟁을 억제하는 건 이제 무기들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핵이라든가 이런 공포감으로 지금 누르는 거지 사람들이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선제적으로
전쟁 이외의 수단을 쓰는 방법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들어올 때 이제 이런 전쟁 세계대전은 없을 거라고 다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게 좀 힘없고 막 이상한 정치적으로 안 좋고 이런 나라들이나 싸우지 이제 강대국은 전쟁 안 할 거다. 근데 그거를 무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안 한 것을 자신들이 현명해져서 안 한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고 민중이 뭐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안 한다고 착각했던 게 지금 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발 다음번에라도 한번 그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세대라도. 손자는 큰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를 예감하며 살았어요. 그 춘추 시대는 지역 패권 전쟁이에요. 이때 전쟁하고 전국 시대 전쟁은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잔혹도도 상상을 초월해요. 규모도 상상을 초월하고 백성들이 입는 피해도 전쟁 비용도 상상을 초월해요. 이 사람은 이걸 내다보고 앞으로의 전쟁을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든지 좀 그 전쟁을 빨리 끝내고 잘 끝내고 싶은 마음에서 얘기했는데 전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도 얘기도 안 했고 뭐 그 방법도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을 바꾸는 리더라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그리고 바뀐 패러다임에 따라 미래의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 제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 이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백성들을 속이는 자가 실권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영웅은 쓰러지고 백성은 죽은 영웅이 알고 보니 저 사람이 영웅이 될 뻔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는 게 또 역사에서 무수히 반복되는데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는 영웅이 나오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이 또 이게 온 세계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그럴 때 꼭 전쟁이 나더라고. 삼국지의 영웅이라고 이제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손자의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이야. 세상의 변화를 봤던 사람들. 제가 그 비유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삼국지의 초장에 등장하는 거 보면 완전히 무슨 예선전 같잖아요. 태수급 애들이. 거기서 리턴 매치를 해서 올라가서 나중에 3명만 남는 거거든요. 정사 삼국지를 쓴 진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조조, 유비, 송건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본질적으로. 근데 그 똑같다는 게 뭐냐면 시대 변화를 보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떨어진 사람들은 뭐냐? 시대 변화를 보지 못하고 과거의 가치와 방법에 몰입했던 사람들이죠. 그들 중에서 좀 나은 애와 덜 나은 애가 있었던 것뿐인데 최종 라운드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미래를 봤던 사람들이다. 이게 진수의 평가입니다. 다만 똑같이 미래를 봐도 어떤 디테일한 능력이 좀 다를 수가 있고 환경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진수는 조조가 제일 나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뭐 그냥 셋 다 공평했다고 생각해요. 조조, 유비, 손권이라는 3명의 틀과 그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아는 사람들, 중간에 무수히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던 사람들. 근데 이제 소설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어려운 얘기 안 하고 그냥 머리가 좋았거나 나빴거나 인간성이 좀 덜 됐거나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제갈량은 소설 속의 제갈량이에요. 근데 아마 우리가 일단 양반 선비 문화가 오래되고 이 과거 급제에서 공부 잘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삼국지에 그려진 제갈량의 전쟁은 딱 선비 문인들이 생각하는 사실 중국도 명나라 청나라 되면 굉장히 문인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양반 선비 문화가 사회를 이렇게 지배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삼국지에 그려진 제갈량의 전쟁은 드라마틱하게 된 거죠. 그 탓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게 관우보다는 장비를 좋아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론 관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관우는 문무가 겹쳐 있고 제갈량은 문이고 장비는 그냥 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갈량 장비 이 조합이 괜찮은 거야. 머리가 있는 사람과 머리가 없는 사람. 근데 관우는 둘 다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불편하잖아. 트럼프가 진짜 손자병법을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손자를 좋아하는 각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 손자도 결국은 세상의 변화를 보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세상이 변할 때 이걸 깨닫는 사람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불안감은 커지고 기존의 틀은 안 맞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하게 돼요. 우리 삶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극좌 극우라는 말을 쓰지만 그 극좌 극우라는 표현은 전 좋아하지 않는데 이념 대립, 인종 대립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의 사회는 오랫동안 경험하고 어떤 관습도 만들어오고 하니까 내가 그 사회의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안 맞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하니 사람들이 지식에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그러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강성 리더라는 사람들은 대개가 문제를 단순화해서 사람들에게 던지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런 보편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성 리더들이 나오면 전쟁이 난다라는 말은 리더가 강하니까 싸우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은 복잡하고 모르는 게 많아졌는데 단순하게 보고 싶어 하니까 해결책이 이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법이 5개밖에 없다면 주먹을 왜 쓰겠어요? 5만 조, 50만 조가 되고 예외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해결하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성 리더가 나왔다는 건 세상의 사람들이 분열되고 단순하게 문제를 보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력 충돌이나 군사적 해결책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위험한 시기죠. 많은 분들이 세상이 불안하다 위험하다 그러는데 손자병법도 사실은 춘추 시대가 끝나고 모든 사람의 꿈은 이제 빨리 어떻게 좀 이렇게 안정된 시대로 가자라고 할 때에 손자는 이제 더 큰 전쟁의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게 썼어요. 그럼 이걸 보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올바른 전략을 쓰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전쟁을 예방하거나 빨리 덜 잔혹하게 끝낼 수 있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손자병법은 그런 철학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전쟁을 가르치는 책이지만 동시에 전쟁이 왜 일어나며 인간이 전쟁이라는 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인용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어떤 전략을 생각할 때도 이게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올바른 사고와 놀라운 분석과 통찰을 제공해 주는 책이다. 그런 점에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전쟁의 기술이 아니라 인생에 살아가는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키워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철저하게 그런 면에 중점을 둬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